네, 지난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19 부동산 대책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먼저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크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왔던 양극화 현상이 이어졌다. 즉 서울 경기권의 꾸준한 상승, 네. 지방의 꾸준한 약세, 뭐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이 약간 두 기간으로 좀 나눕니다. 네. 즉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뭐 4월, 5월 이때와 그 다음에 이제 6.19 대책이 나왔을 때, 네. 이 시기에서 또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새 정부 출범부터 6.19 대책 나올 때까지는 네. 급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뭐 주간 상승률이 거의 3주 동안에 0.4%, 0.49%, 0.5% 이랬으니까 부동산이 한 주에 0.4%, 0.5% 올랐다는 거는 이제 꽤 오른 거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게 될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를 좀 마저 해보면 근데 6.19 이후에는 약간 증가는 그러니까 상승은 맞지만 상승 폭은 지금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상반기를 마감을 한 거고요. 일단 6.19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은 조금 더 그렇죠. 떨어졌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예. 상승의 폭이 증가율이 줄었다라고 증가율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왜 이렇게 올랐나? 저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드는데요. 그래요? 첫 번째가 유동성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이 실제로 많이 올랐고요. 오히려 그때 비교를 하면 우리는 좀 약과다? 뭐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 영국은 벌써 한 두세 배 올랐다가 떨어진 거고요. 그래요. 호주는 부동산 열풍 어마어마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 합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정도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 그동안에 탄핵 정부, 박근혜 정부에 있다가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이제 탄력을 받았다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약간 좀 이 정책적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경제팀이 좀 추구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론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내수 살리기가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을 죽이고선 할 수가 있겠나라는 거기에 오히려 좀 베팅하는 이제 그런 뭐 세력,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었던 것 세 같습니다. 번째 부분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과거의 학습 효과에서 네. 우리가 좀 넌센스하게 문민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상하게. 예, 그래서 예. 아마 저도 이제 주위의 분들한테 이제 국민정부 때는 예. 김영삼 때 말씀하시는 아니 저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네. 아마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 예측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한테 좀 집을 사라 그랬는데 이게 네. 이제 항상 과도한 이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려면은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이후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선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기에는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이번에도 예상과 같이 이제 초기에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 특히 최초로 여성이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먼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주시죠.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좀 부동산이 과열돼 있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투기 수요. 사실 요즘 투기 수요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투자 수요인데 네. 투자 수요는 억제하고 그다음 실수요자들은 이제 계속 기존 살리는 이런 방향인데 네. 크게 네 가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세 지역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을 이제 강화를 한 게 이전 6.19 이전에는 이제 이전 대책에는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강남 4구 이외의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1년 6개월로 묶어놨는데요. 이제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3, 4년을 이제 그 전매를 못하게 이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TV, DTI 카드를 꺼냈는데요. 네. LTV는 이제 70%에서 60%, 네. DTI는 이제 60%에서 50%로 강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서 네. 조합원이 가지는 주택수를 최대 3주택이었던 거를 기본적으로 1주택,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해서 네. 이제 2주택을 허용하는. 그래서 그 재건축 규제도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보시기에. 지금 교수님이 이제 개략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네. 뭐 이전 대책과 비교한다든가, 이
이번에 6.19 대책의 어떤 중점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면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6.19 대책 자체의 강도를 좀 보면 네. 강중약이 있다면 한 중급이다. 그러나 체감은 거의 약급으로 느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실은 그 충격이라든가 그 아픔이라든가 타격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6.19 대책 자체로는 네. 강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40개 지역주 같은 경우에는 LTV DT를 강화했고 이 최로 신규 분양 시장도 그러니까 집단 대출까지도 건드렸다는 점에서 아예 분양은 그건 전매 금지 다 안 되는 거고요. 네. 강도는 세지만 왜 시장에선 이거를 그냥 뭐 그냥 넘기느냐? 아 예상했던 그만큼이 6.19 대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체감 강도는 이제 매우 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다, 전매 제한 기간이다, 지금 뭐 LTV, DTV 이렇게 있는데 이 그러니까 문제에 11.3 부동산 대책의 기본적인 권력은 유지했고요. 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부분 예상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이제 그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추가적으로 편입을 하고 뭐 LTV, DTI는 뭐 우리가 이미 계속 예상을 했었고요. 네, 하여튼 대출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친서민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친서민 정부이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이 돼야만 뭔가 면이 쓰는 이런 정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겠죠. 예,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집값 상승은 최대한 좀 상승률을 누르겠다라는 이런 정책으로 갔는데 네. 시장에서는 뭐 대부분 다 예상을 했던 건데 근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이게 너무 초기에 이 강하게 정책을 밀어나가면 굉장히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전문가들도 많이 그 얘기하는 것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심각한 과열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네.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모든 게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라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김현미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LTV, DTI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국민들 관심이 많아요. 이 전문가분들은 예상했을 것이라는데 이 문제가 좀 조정함으로 인해서 좀 어떤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을 상당히 파급시킵니까? 어떡합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그 자체로 만에 하나 이게 빵 하고 나왔으면 영향을 줬을 텐데 실질적으로 LTV, DTI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11.3 그 대출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 시중 은행들이 이제 LTV 같은 경우에도 이미 60%더 밑으로까지 떨어뜨려서 대출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LTV, DTI를 분명히 낮추면서 강도는 높였지만 시장은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체감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별 색다른 대책이 아닌 거네요. 평론가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쵸. 이제 색다른 대책이라고 하면 갑자기 이런 거죠. 시장을 예상을 깨는. 갑자기 나왔는데 보유세 인상 뭐 이런 게 종부세 인상이 나왔으면 이제 크겠지만은 이 정도의 예상한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체감은 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도의 어떤 예상 가능한 시장에서 예상 가능한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어떤 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현 정부에서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 정부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DTI, LTV 강화라는 것이 결국 이제 LTV도 살펴보면요. 지금 70까지 돼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 보면 5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60%를 해도 평균보다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LTV, DTI 규제 강화라는 것은 결국은 집값의 안정보다는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세를 좀 막자라는데 더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은행에서 더 빌려주고 싶어도 안 빌려갑니다. 아무리 해더라도 자기네가 불안해지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뭐 아직 초기입니다만은 뭐 장관도 뭐 임명된 지 며칠 안 됐고요. 현재 하여튼 정부의 6.19 대책에서 나오는 것은 일단은 뭐 시장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가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좀 막고 과열 투기를 막고 안정화시키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접점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뭐 이렇게 정리됩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첫 번째 카드다. 예. 두 번째 카드도 뭐 예상하시죠? 뭐 계속 있죠. 두 번째 카드, 그러니까 더 올랐을 때는 더 강도 센 거, 더 강도 센 거들이 마지막 있고 그 마지막 끝에
이제 종부세라는 보유세 인상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맨 마지막 카드를 우리가 보통 처음 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경기,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는 또 경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죠. 연관이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 쉽게 못 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초기에 뭐 방송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좀 간을 봤다. 뭔가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너무 무리하게 가지 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대책을 메시지를 주고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시장이 그 반응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제 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8월쯤에 네. 한번 그 대책이 어느 정도 강도인가를 보면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우리가 크게 이제 짚어볼 수 있겠죠. 그래요? 이 부동산 시장,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이게 가만보니까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좀 예측하고 뭐 그런 부분들 강하네요. 이게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이 예. 대중들도 많이 이게 패턴이 다른 게요. 네.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고 LTV, DTI를 한다라고 이제 6.19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6월 말에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이제 7월부터 돈 빌기가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집단 대출도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제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하나 보다. 부동산 나중에 사야지, 집.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칙이고 뭐 그런 이게 이제 또 일반 정책 당국자의 생각 아닙니까? 네. 근데 대중들은 6월 말에 그렇게 분양하우스에 몰려서 받은 게 야, 이제 7월 이후에 되면은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은 나는 집 못 사. 그러니까 빨리 7월 오기 전에 집 사야 되겠다고 6월에 실은 최대 이번에 다시 한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시중 응대가 또 대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참 이 정책 당국자들도 이게 힘듭니다. 이게 메시지를 줘도 대중은 또 반대로 또 해석을 하게 되니까 참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은행 직원분들이 굉장히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이 많이 줄어서. 아,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과거에 이런 그 규제가 나오기 전에 일어났던 과열 양상보다는 이번에는 크게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과열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거에 이제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네. 정부 이제 정책 담당자들도 이제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럼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려하던 것처럼 크게 과열될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반응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이제 과거에는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분양 받으려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투기 과열지구 지정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번 주까지 상황을 보니까요. 남겨놓은 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투기 과열지구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강남 4구인데 강남 4구도 이제 일부 몇 개 단지 재건축 단지 외에는 뭐 가격이 폭등하거나 굉장히 과열됐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자칫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다면 그 파급이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투기과열지구 카드는 당분간은 꺼내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도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나왔지만 지금은 소비자 물가가 1.9에서 거의 2%대로 유지되거든요. 하고 좀 더 오르면 한 2.3에서 2.5%니까 네. 아마 정부가 바라는 것은 거기에서 1%포인트 정도 더 주는. 왜냐하면 부동산은 세금도 내야 되고 네. 거래 비용도 많이 드니까 한 인플레이션 대비 한 1에서 1.5%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한 2% 인플레다 하면은 연간 한 3%에서 3.5%씩 꾸준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부동산이 가주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네. 특히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내수가 받침이 돼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막 짓누르려는 그런 의도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예측한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근거하에서. 결국 이제 강남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면은 지금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메커니즘 자체가 강남도 네. 강남 재건축에서부터 네. 쭉 오르면 오르고 뭐 급락하면 여기서부터 급락하고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결국 강남 재건축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글쎄요, 뭐 정부도 딱 지금 뭐 그쪽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이게 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10%씩 튀거나 이런 모습은 좀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 이런 꾸준한 맥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바랍니다. 내면 올 것 같으면 그 당시엔 그러면 다른 또 나올 테니까. 대체 나올 테니까. 예. 예의주시하고 있군요. 정부 지금 당국자들이. 게다가 지금 뭐 상시 부동산
단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 예. 그냥 중개업소들이 네. 문을 거의 안 열고 있죠. 안 열립니다. 그래요? 네, 요즘 뭐 집중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네. 거의 좀 피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강남 재건축을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가장 주목하고 있고 네. 모든 부동산 이런 경기가 강남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에 재건축이 환수가 종료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8월쯤에 대책이 예상되는 대책을 보면은 다주택자, 그다음 고가주택, 투기 수요, 그다음 추가적인 이제 가계부채인데 결국은 타겟이 강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8월에 대책을 내놨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종료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 시장이 네. 좀 연말에는 연말까지는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에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과거에는요, 네. 이렇게 강남 8학군이 절대적이었지만 네. 이제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입시 전형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부러 강남을 또 피하는 학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강남이 집값이 뭐 전세가 없어지고 집값이 뛴다. 물론 소폭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100% 동감하는 게요. 네. 그러려면 학력고사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외고 자사고에서 없어지면 강남의 뭐 우리가 말한 명문고 때문에 강남 부동산이 큰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90년대까지 있었던 네.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지금 네. 이제 수시가 있고 특히 등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급이 글쎄요, 뭐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이번에도 또 맞아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하시려면 이 입시 제도도 중요하죠. 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런 부분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이 이제 네. 과거처럼 호황을 누리는 네. 시기는 아니고요. 그 결국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뭐 평론가님이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6.19 부동산 대책을 우리가 봤을 때 교수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권 초반기입니다만은 크게 지금 이제 뭐 두 네. 가지 패턴이죠. 정부가 얘기했듯이 이제 저는 투기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고 투자 중심 시장에서 이제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한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를 강화했다는 것은 결국은 네. 이 돈이 투자 자금이 이제 3, 4년 묶이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금 유입이 좀 감소할 것이다.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해서 이제 굉장히 좀 그 자금 조달이 과거보다는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이 있겠고요. 네. 이제 재건축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런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풍선 효과다 해서 이것이 네. 이제 수도권 외적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고요. 오히려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지방 중소도시에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이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소도시의 그 미분양 물량의 증가에 대한 부분도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그 투기 수요가 억제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안정화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집을 평생 갖고 산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평균 60%가 자기 네. 집을 갖고 있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45% 이하입니다. 절반 이하는 남의 집에 사는 거거든요. 네. 한국도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6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택시장은 투자 수요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재건축 조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남이라면, 그러니까 하나의 강남입니다, 제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강남 재건축이 또 튄다. 네. 그럼 당연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를 해왔거든요. 유예는 여기서부터는 끝이다. 이제 내년부터는 바로 내년부터는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익이 나오면은 최대 절반 50%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가 됩니다. 그러면 예, 예. 강남 재건축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자제하고 있겠죠. 그래서 당국에게 이 한 2년만 더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는 것을 연장해 주기를
저는 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역설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강남 재건축이 쉽게 튀어오르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만큼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기간 연장 여부가 결국 꽤 연말까지 중요합니다. 네. 거래량이 줄어들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의 투자 수요자들이 관방세에 돌았으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이제 가격폭이 이제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유예를 이게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도 몇 차례 얘기는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올해로서는 끝이다 유예가. 그랬는데 참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장 상황이랑 여러 가지의 여론이랑 이런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실제적으로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내는 그런 지역은 강남 지역 외 일부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를 이제 종료를 하더라도 일부 대다수의 이제 사업장들은 사실 사업성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강남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강남을 정말 타겟으로 집중 포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종료할 가능성도 있고 네. 이번 장관님 특성을 봤을 때 전혀 제가 보기에는 종료할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변에 그래서 저한테 김현미 장관은 어떤 사람이야? 그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간단하게 뭐 평론가님 하실 얘기 있으면 뭐. 예, 일단 이제 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나온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대책이 결국 부동산 규제 대책이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 항목까지 확인해 보시고 실수요자 분들도 할지라도 네.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한번 봐야 그 강도까지는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여튼 지금 정부나 시장이나 서로 간을 서로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현 정부의 주요한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네. 아마 이 기본 기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환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